박 시장이 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저희가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박 시장 잘 알려져 있죠. 3선에 성공한 첫 서울시장이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하기도 했는데 9년 전 당시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직이든 어떤 자리를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간단치 않았습니다. 이른바 국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거짓을 이겼습니다. 시민이 이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 네, 저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한 뒤에 열렸던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을 한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는데, 사실 박 시장 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는 정치권에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저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포옹으로 이제 서울시장까지 올라갔다 이런 평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고, 네. 3선에 성공하면서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 주자까지 이제 올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이 정치 선거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많이 알려진 게 지금도 가장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사실 만들었고요. 네. 그 뒤에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NGO 계통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기부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이걸 배분하는 그런 식의 NGO 활동을 사실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아름다운 재단은 또 희망제작소라고 그래서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시민사회에서 많이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알려진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고 아이디어맨이었습니다. 예. 그런 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터져 나오는데, 당시 민주당 후보가 아까 같이 서 있었던 박영선 후보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당시 후보가 엄청나게 높은 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극적인 후보지 양보를 통해서 그때 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던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일반 시민 후보로 나오면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까지 그쪽에 통합을 해주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극적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으로 정치권에 진입한 분입니다. 네. 50%가 5%한테 양보했다. 그 당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박원순 시장 방금 전에도 이력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시민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또 서울시장을 3선을 거치면서 요즘에는 꾸준히 대권 주자로도 계속 거론됐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학생운동권보다도 사회운동권으로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름을 날렸던 분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성폭행 사건을 입증해서 유죄를 받아낸 최초의 사건을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서울대. 네. 신교수 사건. 그런 사건도 있고, 권인수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이분이 맡아서 했었고, 물론 여러 가지 인권 변호사를 유명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최초로 서울시 이민서 최초로 3선을 하고 대권 주자분 항상 거론되던 분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서 사실은 충격이 큽니다. 이런 데서로 충격이 크긴 한데, 저는 그리고 또 이분이 1인 시위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이런 시위를 제안해서 이런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나 또는 사회적 기부운동을 전체적으로 해서 도네이션하는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도 여러 가지 디테일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금 따릉이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우러서 어쨌든 이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좋게 평가받고
시민들한테 인식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박인복 교수님이 뭐 짧게 얘기해줬지만 서울대 신교수 사건 사실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이 변호사를 꿈꾸기 시작할 때쯤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1993년이니까. 93년 저 대학 딱 입학했을 때죠. 네. 성악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 상당히 좀 당시에는 좀 큰 사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강제추행이나 뭐 강간이나 뭐 네, 네. 이렇게 법적 용어입니다. 예. 그런 성폭행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제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 이런 것들 성폭행은 뭐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지금도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90년대 초반인데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개념조차도 잘 인정이 안 되던 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때 네. 이제 서울대 신교수라는 사람이 그 조교들을 좀 성희롱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조교 측 대리를 맡아서 그래서 이제 최초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죠. 네. 당시에 박원순 변호사가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어떻게 인권 변호사로서 굉장히 세상에 저 이름을 알린 그런 사건이 됐고 보시면은 98년도에는 또 올해 여성운동상까지 수상을 했던 거죠. 저 네. 신교수 사건을 대리한 게 2년이 돼서요. 네. 그런데 뭐 거듭 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뭐 성추행 혐의로 결국 고소를 당했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2011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들 상당히 여성 친화적 정책이 많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런 행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육아와 출산으로 잠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성이 무슨 경제 발전이 또는 이런 노동력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여성들이 제대로 남성과 똑같이 일할 권리 그리고 자기를 완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성평등위원회 설치, 뭐 여성 친화적 정책 마련, 그리고 뭐 경력 단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아까워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정말 정책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NGO 시민활동의 대부로 역할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디어맨 꼼꼼한 사람, 그다음에 굉장히 그 일을 많이 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력심이 많은 부지런한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하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력심이 많았던 분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 전까지도 라디오에서는 1일 앵커까지 맡아가면서 했고 네네. 최근에는 이 인국공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대권 후보로서의 자기 입지를 계속 넓혀나갔던 것이고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특히나 서울시장 3선에 진입하면서는 여성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네. 성평등위원회 설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의 어떤 시정의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서의 여성들의 권리를 함양시켜주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육아나 가정 때문에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네. 또 대선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자기 입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 발언을 했고 또 정치적인 활동과 보폭들 그다음에 실제로는 많은 분들을 또 박원순 계보로 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도 많이 시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랄만한 사건이고 전혀 예상 못했던 정말 참담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정말 더 충격적이고 갑작스러운 일인데요. 조금 전에 김구식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는 1일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 한번 보시죠. 베를린 시장은 아예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임대료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빨리 많이 오르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얼마든지 제한할 수가 있고 또 뭐 정말 어떤 시장 경제가 가장 발전한 독일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법이 없다는 게 정말 문제죠.
이모 교수님, 사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논란들이 참 많은데 이 서울시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고 이 부동산 문제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많죠.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주택 공급량을 좀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압박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당이 지금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돼서 서울시장이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이 여당 내 섰고,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그런 거와 관련된 당정 협의도 사실은 서울시와 중앙당이 협의도 했고, 그래서 예. 좋은 분위기였다 그러고, 그래서 어저께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린벨트 푸는 고민 때문에 잠깐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혹시 등산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한번 쫙 돌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그린벨트 문제는 본인이 소신이다. 왜냐하면 후대가 이어받아야 될 유일한 유산이다. 그린벨트는. 네. 그래서 그린벨트 푸는 거는 자기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게 네. 어제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입장이었습니다. 그 네. 입장을 어떤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있어야 될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혼란에 왔다. 그리고 사실은 부시장님이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 하겠지만 이런 네. 정무적 결단은 선출직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결단 내릴 것인지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음 대선에 대해서 이제 곧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여겼거든요. 그렇게 관측도 나왔었고. 근데 뭐 지난 대선에는 중간에 불출마를 하기도 했지만 다음 대선에는 나갈 것이다. 관측이 나왔지만 대권에 대한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이 박원순 시장이 사실 여권 내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계속 2, 3위 자리를 놓고 계속 호각지세를 보였던 거고 네. 지난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나올 때는 뭐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오히려 2018년 서울시장 3선에 오히려 성공을 했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첫 3선 민선시장을 하고 사실은 이번 임기 내에 아마 내년에 그대로 지금 살아계셨다면 내년에 대선 후보 공식 선언을 하고 아마 출마를 했을 건데요. 이제 그 꿈을 결국 이제 못 펴고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의 한 명이 사실은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뭐 개인적인 충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시일이 지나면 당내의 여권 대선 후보 주자 라인에서도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대책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